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환율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 1,513원 뭐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졌네요. 어쨌든 1,500원 10원대를 훌쩍 넘어버렸네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좀 개장 초에 1,513원, 14원 그러다가 이제 1,510원 60전 됐는데 이게 내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좀 열을 좀 식히느라고 화들짝 놀란 연기금 등이 지금 나서 가지고 지금 한참 불난 집에다가 주전자 한 두어 개 좀 물 뿌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 1,510원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네. 디제스터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도 맞으면 이제 맷집이 생기더라고. 네. 1,500원대 이상 환율을 뭐 보니까 뭐 1,500원대 이상인데 나라 안 망했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라가 바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골병이 지금 잔뜩 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가 지금 안에가 지금 완전히 골병이 들었어요. 전남 여천의 NCC는 불이 거의 뭐 한 40% 꺼졌다 그래요. 네. 지금도 휴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유급 휴가인데 이게 이제 휴가가 뭐 장사가 잘 되는 중에 공장을 이제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재료도 넣고 하느라고 다시 돌리기 위해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쉬기도 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공장 돌려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이 재료가 떨어져 가지고 공장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그 나프타를 재료로 해서 봉지 만들고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공장 지금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다.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주가를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뭐 민주당 색깔이에요. 완전히 벌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코스피가 209포인트가 떨어졌고 코스닥도 34.96.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오늘 거 빼고 한 300조 원 날아갔어요. 예. 이미 네. 전체적으로는 680 몇 조 원의 시총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을 써요. 촌농처럼 그냥 녹아버렸다. 하늘로 날아간 거지. 증발이 된 거예요. 대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30조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달러로 바꿔서 다 본국으로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뭐 뿌리째 흔들흔들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내세웠던 주식 코스피 지수 5,100선이 달랑거리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이대로 하루 이틀 더 가면 이제 4,000선을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국민연금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연금이 무슨 뭐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계속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의 압도적 매도 포지션을 이겨내기에는 중과부적이다. 게다가 어떤 악재가 지금 하나 또 터졌냐면 예. 중동 전쟁과 무관하게 터보 퀀트 구글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메모리 반도체를 6분의 1로 축약할 수 있는 터보 퀀트라는 프로그램을 내놓고 이것이 세계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비싼 값에 안 사와도 되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악재예요. 그래가지고 삼전하고 지금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촌농처럼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17만 3,600원 700원, SK 하이닉스 87만 4천 원. 100만 닉스 20만 전자였잖아요. 예.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선방하는 게 마이너스 한 3%대. 하이닉스가 한 4.77%.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뭐 마스가 3대 주식, 현대차, 기아 뭐 안 내린 종목이 없다. 지금 또 하나 이 위기는 그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인해서 예. 호르무즈 말고 호르무즈 왼쪽에 있는 홍해, 레드시 그 언저리에 있는 바브 엘멘데브라는 해협이 있어요. 예.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자 여기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도끼 모양처럼 있으면 도끼 끝이에요. 도끼 네. 날인데 뒷날이라고 뒷날. 지금 보면 예멘이잖아요. 네네. 그 예멘이고 저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있고 오만이 있고. 자 저쪽이 왜 중요하냐면 저게 두바이 옆에 호르무즈 해협만큼 아주 좁아요. 네. 저걸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저기를 막으면 사우디에서 쭉 저 위로 올라가면 왼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네. 수에즈 운하를 건너야 유럽으로 가요. 저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유럽 갈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돼? 저기서부터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밑으로 쭉 나와가지고 왼쪽 아프리카 밑에 있는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쾌속정을 타고 가도 9일 걸린다고 하고 유조선이 가면 보름 걸려요. 물류비는 얼마를 더 드리느냐? 대충 추산된 게 72%를 더 줘야 된다. 수출 하나만 하지. 지금 위기는 양쪽에서 동시에 오고 있다. 좀 한가해요 지금. 좀 한가해 보여요? 한가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뭐 딴 얘기할 겨를이 없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경제의 파고. 어제 김민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1차 비상경제 무슨 회의 비상이 하도 많으니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한 말을 그대로 강화해서 되풀이했죠.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복합 위기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구윤철이 KBS 일위원 진단에 나갔더라고요. 난 그때 네네. 라이브로는 안 보고 나중에 이제 그 기사로 봤는데 민간 차량 오부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120불에서 유가가 130불 사이가 되면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전제 조건 충족이 됐어요. 뭐냐면 오늘 지금 국제 유가를 딱 보니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101.77달러, 브렌트유가 107.55달러. 그러면 110에서 12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구윤철 말대로 아직 그렇게 안 된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될 건 두바이유예요. 예. 두바이유는 배럴당 128.49달러. 이미 기준 조건으로 들어갔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131불, 137불까지 봤어요. 예. 이제 민간 차량 오부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차량 민간인 차에 대한 의무적인 이 차량 그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91년 35년 전에 차량 10부제를 걸프전 때문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아마 우리 허앵커나 대학 다닐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10부제 한번 해보고 35년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차량 5부제 번호판 2개씩 이제 다니지 말라고 한다.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얘기가 그렇게 시급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중에 한두 가지만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브렌트유는 이미 166달러로 이제 속보가 여기 뭐 나오고 그건 현물 가격이에요. 예, 128달러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 추세로 하면 한국에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서울의 평균 기름값 휘발유가 1,900원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미 2,000원 넘는 데가 굉장히 많던데요. 이미 서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정부 발표와 KBS, MBC, 뭐 JTBC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네. YTN, 연합뉴스만 보면 이 유가가 무슨 주유소 기름값이 1,900원대 중반인 줄 아는데 2,000원 이미 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2차 최고 가격제는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주는 1차 도매값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다 뭘 붙여야 됩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소매 마진이 붙어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주유소, 섬에 있는 주유소로 가려면 거기에 따른 별도 운송비가 들어야죠. 그다음에 주유소가 땅값이 또 있잖아요. 네. 뭐 강남에 있는 거나 여의도에 있는 거하고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거가 주유소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착착착착 붙다 보면 지금 웬만한 서울 주유소는 2,000원대 이하로는 기름을 못 넣는다. 그리고 이것도 그나마 눌러놓은 건데
이게 언제까지 누를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한 조치가 이제 취해지기 직전에 와 있다.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 또 하나요. 아까 지금 삼성과 SK 이야기면 주가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 여파로 전체적으로 환율이나 물가 영향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내 경제나 코스피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외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범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새롭게 구글이 새로운 기술 제품을 생산을 해서 삼성과 SK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거 이제 중동 여파와 별개로 한국 코스피의 버팀목이 됐던 삼성과 SK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코스피는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 있어요. 네. 권력이나 회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한 1년을 갈 거다. 아니다. 뭐 이익이 몇백조가 남으니까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간다. 얼마나 그랬어요. 그게 불과 제가 생각하기로 한 2달 전? 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손가락질 받고 그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단타 종목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네.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고 이런 완전 단타 매매 종목이 됐고 외국인들이 이 두 종목을 30조 원 넘게 이미 금요일까지 팔았어요. 300조 원의 시총이 날아갔다니까 이 두 회사에. 그럼 300조 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규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추경 빼고 728조예요. 네. 그 절반 가까운 한 40% 되는 돈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서 날아갔다는 거지. 어디로 날아가? 제가 보기엔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 거지. 근데 개미들은 아유 그 떨어지니까 물타기 계속 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걸 득을 보려고 지금 샀는데 떨어지는 고드름은 피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고드름 밑에 있으면 머리 빵꾸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삼전 SK 하이닉스가 뭐 전문가들 여기 증시 전문가들 많이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이든 뭐 추세적 반등이든 언젠가는 올 거예요. 네. 그러나 구글의 그 터보 콘트라는 기술을 저는 뭐 문과생이니까 자세히는 몰랐는데 제가 쭉 그 기사들을 보니까 이 보통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돈 주고 메모리 반도체 안 사도 구글의 프로그램을 깔면 6분의 1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한다니 그거 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 이 주식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단타 치는 사람들이 늘고 개미들도 단타를 친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 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40%를 끌고 갔어요. 두 회사가. 네네. 그 40%를 끌고 가는 바퀴가 만약에 망가졌다면 수레는 주저앉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경제 사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중동 사태 여파가 아주 현실의 이제 경제 상황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여수 국가 산업단지에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납스타 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 경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네,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민간 차량 오부제와 함께 이 비상 사태. 지금 이제 납부타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필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뭐 지금 단순히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용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모든 걸 포장하는 포장재. 여러분 뭐 아침에 무슨 그 새벽 배송이니 로켓 배송 뭐 쿠팡 거 안 받아보면 다른데 포장재 중에 안 들어가는 데가 뭐가 있어요. 다 들어가지. 카페에서 영업할 때도 거기다 담아주지. 모든 뭐 생선 가게, 과일 가게 다 저기다 담아주잖아요. 예. 그거를 국내 재고가 지금 한 2주치밖에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권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전면 수출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이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이건 진짜구나. 제가 좀 페이스북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 자, 우리가
우리 거를 안 팔면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걸 사기로 계약을 맺은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그럼 무역 보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나프타를 우리한테 안 팔아? 그럼 우리도 한국이 필요한 걸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지역에서 꼭 필요한 비료 중에 인산비료라는 게 있어요. 인산비료. 중요한 건데 중국이 이걸 수출을 금수했어요. 예. 아니 안 판다는 거지. 중국도 급하니까. 그다음에 각국에서 각자 자기네가 강점이 있는 재료들을 지금 잠궜어요. 지금 뭐 무역 전쟁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프타를 안 팔고 국내 수요로 돌려서라도 어떻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의 그 계약 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제적인 그 무역 룰을 좀 어긴 셈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재료가 이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프타뿐만 아니라 다른 원래부터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 특히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희토류도 그렇고 지금 외국에 대주던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원료 갖다가 만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알루미늄도 비상이라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계 전체가 송두리째 지금 산업부 장관 김정관 국무총리 민석이 다 인정했잖아요. 전쟁에 준하는 복합 위기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제 에너지 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번 위기는 1971년, 1977년 그때 안 태어났거나 어린 분들도 있고 저도 그때 뭐 아주 어린 시절이라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요. 뭐 희미한데 그 양대 유류 파동 플러스 코로나19 때의 위기까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이번 위기는. 그리고 이게 전쟁이 내일 총성이 딱 멎는다고 해도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지금 후티 반군에 의해서 홍해까지 불이 붙고 있지만 이 상황이 서너 달 더 가면 그 엄청난 복합 위기. 어제 김민석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대한 파고가 왔다 그랬어요. 거대한 파고가. 네네. 김민석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이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공장이 멈춰선다. 이 와중에 나온 자료 보세요.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43.9%로 5년 만에 최저. 청년 실업률은 9%로 8%구나 참. 6.8%.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데 코로나19 말년이던 2022년 가을하고 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30 젊은이들이 100명이면 56명이 집에서 놀고 있다. 대학원 나와서.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뭐 나프타 문제는 요소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경제 현황 일반으로 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스피 수익률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려졌네요. 그렇죠. 예, 네. G20 국가들 중에 꼴찌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 달 새에 687조를 던지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G20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예. 상당히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수익률이 우리가 마이너스 12.9%라고 해요. 네. 이게 20개국 중에 꼴찌야. 이게 지금 그 미국이든 이 주요국들은 잘해야 3% 미만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이 와중에도 미국의 증시는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네. 잘 보시면 반등도 주고. 근데 한국 증시가 떨어진 게 마이너스 12.9 거의 13% 포인트인데 오늘 거 반영 안 했으니까 네. 아니 최근 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4, 5%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수익률이. 그러면 1억 원 넣어가지고 자기 돈만으로 투자했을 때 1,400~500만 원 날렸다는 건데 빚이 들어가면 B2가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B2까지 하면은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대략 20%를 훌쩍 넘는다. 근데 B2는
이자까지 물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만 원금만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빚 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이 출혈은 훨씬 더 높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거 1등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G20 국가 주가 수익률 꼴찌 20개 주요 조사 대상 국가 중에 20등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가총액이 687조가 날라갔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날라갔지만 그것을 계속 메꿔온 게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다. 그러면 5천대 후반이나 6천대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국내 투자자들이 결국은 상당수의 이 피해로 그게 전이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 대통령 말 믿고 사서 이 꼴 된 거 아닌가. 집 팔고 비거주 주택도 팔고 주식하라 그랬잖아요. 네. 뭐 연일 그냥 요새 조금 뜸해요. 그 밤에 그냥 한두 번씩 새벽에도 올리는 그 부동산 SNS 집 팔아라. 뭐 나는 집 내놨다. 그걸로 ETF 투자해가지고 또 돈 벌었다. 지금은 뭐 주식을 해야 될 시간. 뭐 이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뭐 그렇게 막 대통령부터 앞장을 서고 관료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 막 쓰고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2번씩이나 재수를 시켜준 사람이 국내 주식 부양하기 위해서 갖다 쓰는 한도도 높이고 그래서 13조 원 정도를 국민연금에서 주식에다 넣을 수 있는 그 여력까지 줬잖아요. 그 날개 뭐 다 도친 듯이 막 날아갔잖아요. 6,300까지 가고 막 주식 안 하는 사람 바보 취급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은 올라간다고 이재명 덕분도 아니요. 떨어진다고 이재명 탓할 일도 아닐 것이다.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재명 탓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이 주식만이 살 길이라고 하던 이 정부 당국자들, 장관들, 위원장들 다 어디 갔어요? 주식 다 팔은 겁니까? 저는 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고 물론 전쟁 얘기를 하겠죠. 예. 전쟁 때문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진 것은 구글의 터보콘트라는 프로그램 충격도 있고 다른 요인들도 지금 있어요. 왜 전쟁 아니었으면 올라갈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 전쟁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탓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오른다던 주식이 지금 5천선 붕괴를 눈앞에 뒀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국무회의 때도 비상경제회의 때도 그 많은 관변 언론들은 왜 증시 얘기는 안 하고 끝에 증시 시황만 무슨 잠깐 연결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내느냐. 분석 좀 하라 이거죠. 예. 지금 아까 이제 지금 댓글들을 보니까 그 중에 황교안 대표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조금씩 하는 것 같네요. 예. 아마 보수정치행동회에 거기 갔다면서요. 예, 했던 뒤에서 이제 그 문제는 다시 다룰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CPEC 문제는 뒤에서 예정된 토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예. 뒤에서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게 미국이 지금 이란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느냐 또 실제로 공격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지금 미 해군하고 해병대 약 3,500명이 중동에 이미 도착해서 추가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이 지상작전을 두고 전면전이 진행될 거냐 아니면 뭐 기습작전 같은 제한적 형태가 될 거냐 이제 요 쟁점이 돼서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 주체들의 말을 잘 봐야 돼요. 예. 뭐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까 CPEC에 안 갔다 그랬잖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전쟁 수행을 하는 최고 이 지휘관으로서 지금 보수정치 행동회의에
가기에는 너무 한가해 보일 수 있다. 전쟁 중에 네. 정치 집회. 그래서 일부러 안 간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면은 찬사만 나오지 않아요.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그랬는데 저는 뒤집어서 70% 이상이 지지한다 그러면 동화당원의 25%에서 30%는 지지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오히려 저는 마가 진영에서 90% 이상 지지 안 한다는 게 뉴스가 된다고 봐요. 90% 나온 조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92% 나온 거기 것도 가서 있어요.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야유 비슷한 게 나오면 곤혹스러우니까 네. 그 자리에 안 가고 영상 메시지만 했을 수 있다. 자, 어떤 점을 얘기를 해봐야 되냐면 스티브 배넌이라고 그 유명한 그 트럼프 일기 때의 책사 마가의 어떤 핵심 브레인입니다. 조선일보 특파원이 그 시팩 행사장에 가서 직접 장문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린 기사가 오늘 아침에 실렸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지금 5월 14일에서 15일까지 잡아놨는데 이거 열리기 힘들단 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러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거지. 지금 미 지상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침투를 해서 침투가 아니라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얘기는 지난 토요일부터 나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오늘 아침까지 준비는 다 끝냈어. 오로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공격 명령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지상전을 하게 되면 지금 후티 반군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기지에 미사일을 쐈는데 요격이 안 되고 떨어졌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맞았단 말이야. 맞아 가지고 그중에 한 20명이 부상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 아니 뭐 전쟁 도중에 미사일 좀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기지에 떨어뜨려 가지고 미군을 다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참전입니다. 참전. 그렇게 되면 전선이 왼쪽으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 후티 반군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후티 반군이 병력이 35만 명이에요. 무슨 해적이라고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게다가 예멘의 국토 아까 지도 보시면 25% 4분의 1을 후티 반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지금 계속 그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로서는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데가 홍해하고 바브엘멘데브 해협하고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막히는 상황이 오면 근데 방어는 어려운데 막기는 쉬워. 바브엘멘데브만 그 예멘 앞바다이기 때문에 거기를 꽉 눌러놓으면 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장악에만 신경 쓸 겨를이 사실 좀 흩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 지상군을 10,000명이다, 뭐 17,000명이다, 뭐 그 안에는 보병과 기갑까지 포함되어 있다. 위용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면적인 상륙이 아니라 특수작전에 의해서 하르그라든가 그 반다르 아바스라든가 그 앞에 캐샴이라든가 아부무사, 라라크 있어요. 이 섬들이 네. 그런 요소의 섬들에 올라가는 특수작전적 제한적 상륙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JD 벤스 아까 뭐 인기 높다 그러고 JD 벤스 여론조사가 이번에 좀 낮아졌더라고 53%로 65%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 마크 루비오의 인기가 올라갔는데 35% 정도 그건 왜 그러냐면 마크 루비오는 이 일방적인 공격보다는 외교적 타협을 선호하잖아요. 그 JD 벤스도 오늘 나온 그 JD 벤스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물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자기도 하겠지만 좀 빠져나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공화당원들만 데리고 공화당원 전당대회를 치르면 압도적으로 이기겠지만 미국은 항상 중요한 게 민주당은 뭐 민주당을 찍을 거예요. 중간층이 중요하다. 그 스윙 보터들이. 근데 지금 객관적 여론조사는 36% 나오잖아요.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트럼프가 이번에 마러라고에 있는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졌어요. 트럼프가 대놓고 미는 후보를 민주당의 거의 무명에 가까운 후보가 이겼다고요.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이 중간 선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이 인기가 없어. 지금 정치적인 그 유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 단위로 1갤런에 이 4불이 넘으면 이게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4불이 넘는 곳이 많고 미국 식탁 물가도 안 좋고 그리고 800만 명이 넘는 그 노킹스 시위 뭐 이게 뭐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미국 인구가 한 3억 되니까 한 800만 명 모여가지고 3,000개 곳에서 시위 좀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러는데 어쨌든 CNN, 뉴욕타임스 등의 이 비트럼프 언론이 이런 걸 자꾸 보도를 하다 보면 중간층이 좀 동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숫자를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쓰시면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36% 이야기한 건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이용하시면 사실 여론 전반을 좀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폭스뉴스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미 40% 중반대 42%에 42%라고 쳐도 예. 중간 선거에서 42% 나오면 상하 양원을 다 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론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전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36%와 42 또는 45와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아니 지금 기조를 조금 이제 만약 그런 방향으로 잡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지상전 공격, 그게 제한적이든 전면적이든 제한적으로 갈 것 같은데 중단할 것 같은 여론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은 여론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조사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수치가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앞서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얘기를 한 건 지지층 내부에서 마가 여론이 막 쪼개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고 스티브 배넌 같은 일부 이제 전략가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이에요. 고립주의 노선주의자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거의 절반처럼 이야기를 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되면 공화당 내부가 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잘못된 이제 여론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저는요. 맞춰서 한 그러니까 거고요. 저는 이런 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이 13, 14,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전쟁에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네네. 승리를 하든 협상을 잘 하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스티브 배넌도 일부일 수 있죠. 일부의 목소리일 수 있고 그 CPEC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토도 그렇고 뚜렷하게 이 승리 분위기가 지금 안 나고 있으니까 뭐 도와준다든가 하는 게 지금 호르무즈 코얼리션 이 연합군이라든가 다국적군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UAE가 깃발 들고 바레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따라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걸 지상전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만약에 그랬다가 지금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 해안선에 지뢰 다 깔아놨다 그러고 그다음에 어쨌든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어도 몇십만 명 동원해가지고 극렬 저항에 나설 경우에 미군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3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공이 하나 더 붙는 100명 단위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 평화적인 어떤 협상 지금 뭐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빠져나오고 싶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초조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한번 뭐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전쟁은 이미 협상을 중심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전쟁을 중심으로 사실은 준비했다는 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이나 기존의 이란을 공격했을 핵시설 공격할 때도 똑같은 착오가 당시에 이제 발생했는데 지금 또 비슷한 방식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후티 참전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후티 참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이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실제로 한 35만 명의 정규군인데 35만 명이 저는 그건 사실은 정확한 숫자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규군이 아니라 무장 세력이 35만 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 후티 반군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미칠 영향이 클 텐데
유럽과 나토에서 사실은 여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사우디와 UAE가 후티 반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면 사우디가 참전한다. 이런 사실은 이제 흐름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굉장히 지금 이 후티가 신경 쓰이는 게 실제로 후티가 만들어진 게 후티 반군이 창설된 게 1991년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를 얻은 게 1994년인데 이후에 계속 싸운 게 사우디예요. 네. 그 지도를 보면 예멘 바로 위가 이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사우디가 장악하고 있고 사우디가 경제적인 중동의 최고 부국인데 예멘은 되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남북 예멘으로 나눠졌다가 이제 통일이 1990년에 됐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세계에서 분단 국가가 한국하고 예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통일이 됐는데 어쨌든 반군이 계속 지금 저렇게 사회주의적 색채와 사실상 공산체제의 반군이 이란, 중국, 북한제 무기까지 쓰면서 사사건건 지금 해협을 위협하고 해적질을 하니까 우리도 지금 저기 아덴만에 청해부대 대조영함 보내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 제다도 있고 저쪽에 좀 쭉 있는 저 핵심적인 바다, 저 해안선에서 공장 정유시설 만들어 가지고 저걸 통해서 수에즈로 넘겨 보내기도 하고 저 바브 엘만데브를 통해서 밖으로도 보내야 되는데 바브 엘만데브가 막히면 지금 상당히 목이 졸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는 이 후티 반군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공군 기지에 미사일까지 쏴가지고 이걸 요격을 못 시켜서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 후티 반군은 아까 무장병력이 정규군이 35만 명이 안 된다 그러지만 총 들고 싸우면 바시즘 민병대는 무슨 정규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저 막강한 무장 세력들이 계속 전쟁 전선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러면 저쪽에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든가 레바논 남부에 지금 헤즈볼라까지도 소승달 삼각지대의 세력들이 이 전선을 자꾸 넓히려고 하게 되면 홍해가 다시 또 위험해지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사우디는 굉장히 부자 나라고 예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동에서 기름도 딱히 안 나고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해적질에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저 예멘 후티 반군이 이 전쟁의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2023년 이후에 사실은 이제 사우디가 후티를 상당히 정리하려고 했죠. 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당시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후티가 협정을 맺고 이제 그만 싸우자. 그 대신 후티 반군은 저 해협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나 군사 무장적인 공격을 중단한다. 만일 그것을 깨면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체 후티 세력들의 몰락을 각오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 그래서 중동 전문가들은 후티가 저렇게 나서는 것은 이란과 사실은 그냥 표현을 하면 조폭들의 의리, 세계 내에서 의리 정도를 표현하는 정도로 선제적으로 좀 악다군이 쓰는 거지 실제로 미국과의 맺었던 협정을 깨면서까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참전에 들어서면 후티 세력들을 가장 1차적으로 제거하는 데 나섰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사실은 나서기가 아주 제한적일 거다 하는 것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조하면 좋을 것 다만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의 전선이 후티가 됐든 하마스가 됐든 헤즈볼라가 됐든 자꾸 뭐가 끼어들면 신경 쓸 요소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미국이 부담이라는 거죠. 지금 전비도 엄청 쓰고 있고 어쨌든 미국 민주당에서의 중간 선거만 없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60 days, 60일밖에 없어요. 네. 따라서 언제까지밖에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4월 말까지, 정확히는 4월 28일까지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미 민주당 주도로 이 전쟁에 대한 연장 승인, 또 전비를 많이 늘려달라는 안이
3번이나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럼 공화당에서는 지금 딱 한 번 반란표가 나왔는데 이 반란표가 몇 표만 더 늘어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단히 결합돼 있지만 계속 국회의원이라는 게 상원의원도 지역구에서 표가 안 나오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그 표로 3분의 1을 뽑아요. 미국 상원도. 그런데 그 상원의원들도 아무리 공화당 상원의원이라 해도 그 지역구에서 전쟁 때문에 못 살겠는데 왜 당신은 그 전쟁에 자꾸 지원하자는 법안에 찬성하느냐, 이 압박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길게 해서 좋을 전쟁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고 JD 벤스조차 오늘 약간 출구 전략을 의미하는 듯한 전쟁은 빨리 끝낼 것이다. 우리가 빨리 빠져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 안에서도 속으로는 지금 지상전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그제쯤 하르크섬에 공수부대 내려가야죠. 공수부대가 배치된 지가 언젠데 거기서 계속 노려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고민이 그만큼 지금 골치가 좀 아프다. 그러니까 후티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무슨 보리알 끼어들듯이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후티가 정말 대놓고 미국에 대적을 못한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런 변수가 생기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앞서 얘기했던 CPEC 행사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CPEC 행사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CPEC 행사. 그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류비오 장관이나 벤스 부통령이 불참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비공식 여론조사 스트로폴의 조사 결과 앞서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벤스 부통령이 53%, 류비오 장관이 35%. 이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역시 벤스 부통령이 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앞서고 있구나. 그런데 지난번 조사, 작년 조사와는 좀 다르구나.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벤스가 선두라는 건 맞는데 네. 61%였다가 53%면 벤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겠죠. 53%는 해볼만 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문제는 마르코 루비오가 작년에 3%였어요. 35%면 도대체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10배가 넘잖아요. 12배 이상 오른 거예요. 벤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JD 벤스 어깨가 보여요. 전에는 까마득하게 뒷꼭지가 안 보였는데 자, 이렇다는 얘기는 JD 벤스가 백인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코 루비오의 장점은 뭐냐? 미국에는요, 백인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인종으로 가장 많은 건 흑인이 아니고 네. 라티노잖아요. 라티노. 스페인 에스파니아 말 스페인어 쓰는 그러니까 후박의 난민이고 강력한 반공주의자, 반중주의자인 루비오 상원 의원,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은 경력이 화려해요. 쿠바 난민의 보트피플의 손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자수성가형으로 공부해가지고 상원 의원 6년 했지. 국무장관 하다가 트럼프가 너무 심임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 유엔 대사로 보내고 그 사람까지 자리를 줬지. 사실 루비오가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이게 누군가를 정하게 된다면 공화당이, 제가 보기엔 저는 미국 대선을 오래 지켜봐 왔는데 이 히스패닉들이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표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벤스의 확장력보다는 루비오의 표의 확장력이 훨씬 더 크다. 네. 라는 점에서 아직은 젊고 아주 그냥 강력한 보수주의자인 이 벤스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저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루비오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리고 벤스가 나이가 너무 젊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력이 거의 없잖아요. 벤스는 뭐 상원의원 한 번 한 개밖에 없지만 이 루비오는 밑에서부터 밟아온 경력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그 성공 스토리도 많고, 물론 벤스도 뭐 책 쓰고 뭐 힐빌리의 노래 이런 걸로 그 성공 신화를 이룬 둘 다 그 스토리가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번에 그 결과를 보니까 야,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도
두 사람의 앞길을 달리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루비오 장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루비오 장관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루비오 장관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총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전폭적으로 미는 발언을 했는데 최근에 쿠바 내부 상황에 대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기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부족 이런 것 사태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일부 이제 취재 인터뷰 내용에 보면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그냥 와서 장악을 해라 뭐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던데 이제 쿠바 내부의 상황 그리고 이 쿠바 사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루비오 장관의 입지 문제가 또 변동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죠. 일단 에너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무슨 기름이 1리터에 뭐 그 조선일보 특파원이 들어가서 지금 기사를 자세히 매일매일 보내고 있던데 무슨 2만 원 한대요 1리터에. 네. 근데 그나마도 정부가 뭐 한 20리터를 배급을 준다든가 한 달에 뭐 한 두세 번, 한두 번. 그러니까 그것도 응급차 그다음에 관광을 워낙 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 근데 엔진이 그 좋은 연비 좋은 그런 차가 아니고 다 낡아빠진 그 클래식 카들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선물한 그런 차량들인데 이게 또 엔진을 아주 그냥 엔진이 기름을 많이 빨아들이는 그런 차들이라 20리터 가지고 하루 돌리면 또 관광객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 없대요. 네. 그 이외에는 기름이 없어서 밤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충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하느라고 낮에 그냥 조그만 개인용 태양광 패널 꺼내놓고 뭐 유유가 없어가지고 우유 가루를 물에 타먹인다는 둥 월급이 우리 돈으로 뭐 2만 원도 안 된다는 둥 어떻게 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건 베네수엘라로부터 오는 기름의 공급이 딱 끊겼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줄 길도 없고 그냥 놔둬도 얼마 전에 뭐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일어났고 그 디아스 카넬이 미국하고 물밑에서 그 저 대통령이 쿠바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래요. 네. 네가 내려가면 디아스 카넬이 정권을 내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으로 대통령이든 뭐 정부를 구성하면 그때 모든 물자를 좀 풀어주마. 그러니까 좀 쿠바의 국민들 자체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나왔던데 차라리 트럼프가 우리를 점령해 주길 바란다. 물론 좀 먹고 사는 그 공산당의 혜택을 보는 그 식자층이나 그래도 좀 뭐 배급도 좀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리는 공산주의 순혈의 공산주의 국가야. 뭐 체게바라와 그 카스트로의 나라야 이러고 있다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야 카스트로고 체게바라고 다 집어치워라. 네. 우리는 빨리 차라리 미국이 우리를 합병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 끝나고 나서는 굳이 뭐 무기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이 쿠바의 이 무장력은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군력, 해군력 다 없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무슨 그 해밍웨이가 놀았던 놀았다기보다는 그 글 썼던 카페도 문 닫고 배가 없으니까 스티로포를 연결해 가지고 그거 타고 위험스럽게 바다 나가 가지고 이 고기 한 두어 마리 잡아오면 그 사람이 무슨 공무원보다도 돈을 많이 번대요.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니죠. 이런 르뽀만 보더라도 뭐 3단봉 들고 가도 저는 쿠바를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특기는 저기 우리나라 국방부에도 있지 않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CPEC 행사 중에 이 앞서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CPEC의 연사로 나섰어요. 이제 부정선거로 국회가 친중파에게 장악됐다.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탄핵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중국 세력의 개입, 특히 중국 공산당의 개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입하면서 그 개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내에 이제 부정선거에 관계된 여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부정선거 문제와 함께 이 중국 공산당 특히 친중 세력의 개입 또는 중국의 개입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이 연사에서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당연한 얘기를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전 총리가 이 CPEC 행사에 초청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또 그 보수 행동 정치 행동회의 CPEC은 아주 유명한 전통의 그 회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의 보수 철학과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야말로 세계 보수주의가 나가야 될 방향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제도 다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신념 혹은 황 대표가 그동안 그 조사했던 많은 사실들을 가감 없이 그 보수정치 행동회의의 연설을 통해서 또 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압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저기 나오잖아요. 뭐 저 대통령 총리를 지냈고 네. 또 이런 confirmed speaker라고 해서 이제 확실한 그 인정을 받은 그런 연사로 나선 건데 다만 이 황 전 총리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호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미국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서 그 많은 보수의 그 마가의 그 전략가들 또 그런 그 호응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자기들의 수많은 집회와 세미나와 연구물로 발표하고 또 각종 압력 단체를 통해서 뭔가 한국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의 의혹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래서 실제로 CPEC에서 구성한 그 조사단이 나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뭐 고든창이라든가 요새 좀 이름이 덜 나오고 있는 그 모스탄 전 그 국무부 인권대사, 국제인권대사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로라 루머라든가 뭐 우리가 아는 익히 아는 그 보수 지도자와 그 찰리 커크의 뒤를 잇는 수많은 청년 젊은 보수들도 다 들었으니만큼 자 저기 가서 연설하고 자료를 주고 토론을 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무슨 성과가 나서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오늘 말씀 우리 허앵커가 했지만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대통령, 부통령 이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최소한 저는 제이디 벤스라도 올 줄 알고 또 루비오 같은 사람이라도 와서 좀 뭔가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도 있었으면 싶은데 축하는 했지만 지금 그런 데까지 겨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이 전쟁 상황부터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이 지금 그래서 이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수도 없어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올 가을이나 중간선거 직전에 했으면 오히려 더 그 미국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렇게 큰 행사를 이미 예고한 날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시점이 좀 안 좋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예. 자, CPEC 행사에 두루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연사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상세하게 한 명 한 명의 연사를 소개를 하는 데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좀 못 드리고 몇 분만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그 부분도 상황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